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안시 기능학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양안시 기능학 11주차 1차시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듯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위라는 개념이었고요. 이 사위라는 개념은 사시와 마찬가지로 두 눈의 정렬 상태가 어긋나 있기는 하지만 사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융합력의 힘이 사시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의와 마찬가지로 눈을 정렬할 수 있는 안위 상태를 일러서 사위라고 한다라고 학습했습니다. 따라서 사위는 다른 말로 가짜 사시라는 말로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사위를 정의 상태인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융합력이라고 했고요. 또한 사위를 융합력을 써서 보정하고 남아있는 융합력의 여분을 융합여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융합여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위가 있는 사람들이 양안시적인 증상을 느끼느냐 또는 양안시적인 증상을 느끼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융합여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위를 융합력을 이용해서 정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보정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융합여력이 충분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위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양안시 증상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위에 의해서 양안시적인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을 안경사가 처치하는 가장 중요한 처치 방법은 굴절 이상도를 완전 교정하는 광학적 처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런 굴절 이상을 완전 교정하는 즉 달리 얘기하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완전 교정해서 정의 상태로 만드는 광학적 교정을 한 후에도 양안시적인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양안시 이상에 의한 증상이겠죠.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사위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위량은 시기능 훈련을 시켜도 고정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사위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융합력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융합력이 높아지는 만큼 양안시적인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학적인 처치를 모두 다 완벽하게 한 후에 계속해서 양안시 이상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나머지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도 만약에 양안시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프리즘 처방에 의해서 양안시 이상에 의한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위,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사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사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분리사위 검사법, 두 번째는 부분융합 제거 사위 검사법으로 나누어서 학습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사위를 검사할 수 있는 두 가지 항목의 검사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사위검사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위를 검사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결국은 사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학습 목표에서 얘기했죠. 첫 번째로 분리사위 검사법, 또 분리사위 검사법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융합 제거 사위 검사법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법은 결국은 사위를 가진 사람이 융합력을 써서 두 눈을 마치 정위인 것처럼 정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융합하는 것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정위와 마찬가지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림 검사 등을 통해서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 한쪽 눈은 주시하지만 한쪽 눈은 주시할 수 없는 융합 제거 안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위량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쪽 눈에 수직 프리즘을 장입해서 두 눈의 정렬 상태를 수직 방향으로 어긋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두 눈을 어긋나게 수직으로 만들기 때문에 융합,
결국은 두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엇갈리게 되니까요. 따라서 수직 프리즘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정록 필터를 이용해서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물체들은 타겟은 뭐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초록색 필터가 장입되어 있는 왼쪽 눈으로는 초록색 타겟만이 보여지게 한 상태. 그래서 양쪽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 결상되는 이미지의 색깔을 각기 달리해서 융합을 제거한 상태에서 뭐 검사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융합 제거 안위 상태에서 사위를 검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융합 제거 사위 검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융합 제거 사위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분융합 제거 사위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한 융합 제거 사위와는 조금 다르게 완벽하게 사위를 제거하는 것, 융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부분적으로만 일부분은 제거하고 나머지는 양아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위 검사를 하는 것을 일러서 얘기하고요. 주로 편광 필터를 이용하는 편광법에 의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사위검사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주시 편차에 대한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주시 편차에 대한 개념은요, 11주차 2차 시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중요한 개념만 다룰 텐데요. 우리가 이번 11주차에서 학습할 내용은 사위의 개념과 주시 편차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고 각각의 사위와 또 주시 편차를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거든요. 따라서 주시 편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주시 편차의 개념은 이미 9주차와 8주차에서 이미 학습했듯이 두 눈의 정렬 상태가 어긋나 있는 것을 말하지만 사위와는 조금 다르게 그 어긋나 있는 정도가 아주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눈의 정렬 상태의 미세한 어긋남을 주시 편차라고 한다고 학습했죠. 그래서 미세한 어긋남입니다. 두 눈의 정렬 상태의 미세한 어긋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주시 편차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미세하다는 의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 어긋난 걸 뭐 미세하다고 하느냐 또는 이만큼 어긋난 걸 미세하다고 하느냐 그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아주 똑똑합니다. 판룸의 융합 영역 안에서의 미세한 어긋남을 일러서 우리는 주시편차라고 한다. 주시편차는 다른 말로 주시시차라고도 합니다. 뭐 동일한 말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사위는 기본적으로 두 눈의 정렬 상태가 어긋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어긋나 있는 상태가 상당히 큰 걸 얘기하죠. 물론 융합력의 크기보다는 작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주시편차는 이 사위의 개념보다 훨씬 더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눈이 그냥 미세하게 이만큼만 어긋나 있는데 그 어긋나 있는 정도가 판룸의 융합 영역 안에서의 어긋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주시편차 같은 경우는 뭐 측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 측정치가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시편차에 대한 각 나라마다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시편차에다가 또 사위량을 합해서 같이 교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사위가 있으면 사위도 교정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주시편차가 있으면 주시편차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교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독일 또는 유럽권의 검안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따라서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주시편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주시편차가 눈의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위와는 별개로 주시편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아주 미세한 주시편차, 적은 양의 그런 편의 상태라도 두 눈의 정렬 상태의 어긋남이라도 반드시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유럽권의 그 검안사들의 개념이고요. 생각하는 이론이고요. 또한 반대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주시편차가 실제 뭐 눈의 피로를 유발한다거나 한다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눈을 똑바르게 정렬할 수 있는
정렬하도록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검안사들이 이 주시 편차는 잘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따라서 미국의 검안사들 같은 경우는 이 주시 편차를 이용해서 양한시 이상을 분류하고 양한시 이상에 대한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정도로는 사용되지만 이런 주시 편차를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주시 편차 또 사위에 대한 개념이 각각의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특히 이 주시 편차에 대한 개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위를 어떻게 사위의 양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분리사위 측정법, 분리사위 검사법이죠. 달리 얘기해서 완전 융합 제거 사위 검사법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융합 제거 사위 검사법이라고도 하지만 완전하게 융합을 제거하고 사위를 검사하기 때문에 완전 융합 제거 사위 검사법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타이틀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여러분들 아주 실습 시간에 많이 했죠? 안기능 검사 시간에도 안위 상태를 평가할 때 이 폰그라페법을 주로 학습했습니다. 이 폰그라페법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위 상태를 평가하는 기본 검사법으로 많이 그 실습 시간에 학습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단점이 많아서 임상에선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이런 융합 제거 안위 사위 검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독스 로드를 사용해서 안위 상태를 평가하는 마독스 로드 검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내용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록 필터를 이용해서 검사를 두 눈을 분리시켜서 즉 융합을 제거시켜서 검사하는 쇼버 테스트가 있고요. 또한 네 번째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번째로 하웰 카드를 이용해서 사유를 검사하는 하웰 검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정된 토링톤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 수정된 토링톤 검사법도 마찬가지로 마독스 로드라는 것을 마독스 봉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은 폰그라페법이고요. 검사법을 이해하기도 쉽고요. 분리사위 어떻게 해서 융합을 제거하는지를 아주 기초적으로 알려주기 좋아서 그렇고요. 사실 임상에서는 가장 정확도가 높아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법이 수정된 토링톤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목적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또는 실제로 정확도가 높아서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폰그라페법 같은 경우는 사실 단점이 상당히 많아서 임상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되지 않는 검사법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자세한 검사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폰그라페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폰그라페법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은 임상에서 왼쪽 눈에 베이스 업 프리즘을 이용해서 눈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오른쪽 눈이고 얘가 왼쪽 눈이면요. 왼쪽 눈에다가 베이스 업 프리즘을 장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업 프리즘을 장입하게 되면 오른쪽 눈으로 보는 타겟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써 있는 문자 타겟을 보여주고 검사하는데요. 정면에 보여질 거고요. 왼쪽 눈으로 그러니까 정면에 이거죠. 시력표에 이렇게 수직 형태로 배열된 시표를 보여주면 오른쪽 눈으로는 정확하게 가운데 그 수직 시표가 보일 거고요. 왼쪽 눈은 이 수직 프리즘에 의해서 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왼쪽 눈이 아래쪽으로 왼쪽 눈으로 보는 타겟이 아래쪽으로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두 눈으로 보는 시표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결국은 융합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사위량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게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시의 원리를 이용한다. 어떤 것을 이용해서? 베이스 업 프리즘을 이용해서 복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폰그라페법이고요. 두 번째, 따라서 베이스 업이라는 분리 프리즘이 한쪽 눈에 장입되고요. 또 한쪽 눈에는 측정 프리즘이 장입됩니다. 그래서 뭐 검사하는 교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왼쪽 눈에 베이스 업 프리즘을 이용해서 두 눈을 분리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눈에다가는 미안해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요. 다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있는데요. 왼쪽 눈에는 베이스 업 프리즘, 그 다음에 오른쪽 눈에는 베이스 인 프리즘을 부과한 상태에서 측정할 때는 오른쪽 눈에 부과한 베이스 인 프리즘의 양을 줄이거나 또는 높여가면서 결국은 안이 상태를 똑바로 정렬시킬 때까지의 부과한 프리즘 양을 통해서 안이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복시의 원리를 이용한다. 또 분리 프리즘을 이용해서 복시를 만들고요. 네, 측정 프리즘은 수평 방향의 베이스 인 프리즘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폰그라페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단점이에요. 장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형태의 뭐 제작된 어떤 시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시력표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프로젝터 시력표라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LCD나 LED 시력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나머지 시력표들은요 아주 특수한 형태의 막 시력표를 구입해서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폰그라페법은 그냥 가지고 있는 포롭터에 가지고 있는 시력표를 사용하면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단점이라고 얘기했죠? 이 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른 검사법에 비해서 반복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개소리가 들리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단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복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측정했을 때 10프리즘 으르렁 엑소 외사이가 나타났고 두 번째 측정했을 때도 뭐 10프리즘 외사이 세 번째 측정했을 때도 10프리즘 외사이가 나타난다면 정말 정확한 검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성이 상당히 높은 검사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폰그라페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첫 번째가 10프리즘 외사이가 나타나면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5프리즘 외사이가 측정된다거나 세 번 또 한 번 더 측정하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5프리즘 뭐 외사이가 나타난다거나 어떤 때는요. 완전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5프리즘 이소포리아 내사이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측정할 때마다 결과치가 들쑥날쑥 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폰그라페법의 특징이 뭐냐면 앞쪽에 이렇게 수직 형태로 배열된 시력표를 보여주고 얘를 두 개로 수직 프리즘을 이용해서 두 개로 분리시킨 상태에서 이 정렬 상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긋나 있으면 사이가 있는 거거든요. 얘를 프리즘 양을 조정해서 이렇게 일직선 상태로 만들 때까지 부과한 프리즘 양을 그 사람의 안위 상태의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오른쪽 눈으로 보는 시표와 왼쪽 눈으로 보는 시표가 어떤가요? 예전에 한 4주차 때 이런 내용 학습했었어요. 우리가 두 눈이 양안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왼쪽 눈으로 보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동일한 이미지가 결상되어야 양안시를 이루고 융합을 이루어서 양안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뭐냐면 오른쪽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왼쪽 눈으로 보는 이미지의 모양, 두 번째, 크기, 세 번째, 색깔, 네 번째, 선명도가 동일해야 양안시를 잘 이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폰그라페법이라는 것은 수직 프리즘을 이용해서 눈을 분리시켜서 검사하는 건데요. 두 눈으로 보는 시표의 모양 어떻습니까? 똑같죠. 크기 어떻습니까? 똑같죠. 색깔 어때요? 똑같죠.
그다음에 선명도도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분리시킨 상태에서 눈이 자꾸 융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게 똑같은 모양이니까요. 그냥 위치만 수직으로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융합하려고 눈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측정할 때마다 측정치가 그 융합력이 개입되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폰그라페법의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아요. 이 다른 검사법에 비해서 측정할 때 반복성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왜 반복성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오른쪽 눈으로 보는 시표와 왼쪽 눈으로 보는 시표의 모양, 크기, 색깔, 선명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융합 자극이 계속 주어져서 완벽하게 융합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반복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아주 100점짜리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기말고사 때 내가 꼭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사위와 사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이런 뭐 폰그라페법이라거나 뭐 하해검사법이라거나 모든 검사법에서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시인지 사위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건 뭐 공통적인 단점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폰그라페법의 단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폰그라페법으로 검사했을 때 시프리즘 으르렁 외사위인지 외사시인지 어쨌든 외편이가 나타났으면 얘가 사위인지 사시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전에 그 학습했잖아요. 아닌 상태를 평가할 때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가림 검사, 벗긴 검사, 교대 가림 검사 이걸 모두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가림 검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경사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폰그라페법을 써서 안이의 정확한 상태를 평가하기 전에 이미 예비 검사 단계에서 예비 검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경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문진을 하죠. 문진을 했더니 저 요즘에 책도 잘 못 읽겠고요. 책을 읽으면 좀 눈이 좀 피곤하고요. 이런 이제 증상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시력 검사도 해봐야 되고요. 뭐 다양한 양안시 검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시력 검사나 양안시 검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력 검사도 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예비검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예비검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검사가 바로 커버 테스트, 가림 검사가 예비검사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임상에 나가서 시력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시력검사를 하기 전에 다양한 예비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림검사를 반드시 진행을 해서 일단 이 사람이 사위가 있는지 사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사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폰그라페법으로 측정된 그 양이 바로 사시의 크기가 될 거고요. 또 예비검사인 가림검사에서 사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폰그라페법으로 측정된 그 안이 상태의 이상이 사위의 크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폰그라페법은 사위와 사시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요. 얘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폰그라페법을 할 때 포롭터를 이렇게 포롭터 앞에 그 9절 이상을 교정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PD나 OH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즉 포롭터의 렌즈의 광학 중심점에 이 사람의 동공 중심을 가져다 놓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수평 사위량이라거나 수직 사위량에 모두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롭터 검사를 할 때 그런 동공 중심에 포롭터의 광학 중심점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그 단점이라기보단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폰그라페법에 대한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폰그라페법에 대해서는 이미 안기능 검사라거나 양안시 기능학 실습 시간에 뭐 학습을 했거나 또는 학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한번 봅시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굴절 이상을 완전 교정한 상태에서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당연한 거예요. 굴절 이상을 완전 교정하지 않으면 뭐가 유발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사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굴절 이상을 완벽하게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폰그라페법의 결과치는 신빙성을 잃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첫 번째, 굴절 이상을 완전 교정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뭐 그냥 교정이 아니에요. 완전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수직 형태의 시력표를 보여주고 얘를 수직 프리즘을 이용해서 수직 방향으로 분리시켜서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시력표의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얘도. 자, 0.5에서 1.0 시표를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이 최고 교정 시력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이 1.0 정도의 최고 교정 시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1.0 시표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에 이상이 있어서 약시가 있거나 아니면 저시력이 있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밖에 안 된다고 하면 0.5 시표를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또 0.7까지 최대 교정 시력이 측정되었다면 당연히 도 0.7 시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한쪽 눈에다가는 베이스 어프리즘을 부과한다라고 아까 좀 전에도 설명했어요. 얘는 복시를 유발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융합을 제거한 상태에서 사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따라서 수직 프리즘을 한쪽 눈에 부과한다. 또 한쪽 눈에는 12 프리즘 베이스 인을 부과해서 얘는 측정 프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프리즘 베이스 인부터 프리즘 양을 점차 줄이거나 또는 반대로 당연히 사이가 크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2 프리즘 베이스 인을 우선 부과해야만, 만약에 얘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 시표를 보여주면 뭐 이렇게 똑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똑바로 보일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분리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뭐 물론 사위 양이 크다면 이 수평 프리즘을 부과하지 않아도 얘가 양옆으로 갈라지겠지만 어쨌든 수평 프리즘도 일정한 양을, 큰 양을 부과시켜서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개의 시표를 좌우로도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가운데로 하나로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시킬 때까지의 부가한 프리즘 양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건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볼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한쪽 눈에는 수직 프리즘을 넣어서 복시를 유발하는 프리즘을 넣고 한쪽 눈에는 측정 프리즘을 넣는데 12 프리즘 베이스 2인을 부과한 상태에서 그 양을 줄이거나 늘려가면서 결국은 어긋난 시표를 일직선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래쪽 4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 프리즘 베이스인 수평 프리즘을 부과한 상태에서 얘를 줄이거나 늘려가면서 사유량을 측정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그냥 계속 줄이거나 늘리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이걸 줄이거나 늘리는 상태에서 양쪽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시각적으로 너무 불편하고요. 피로도도 유발하고요. 또 이 프리즘에 대한 또 적응 반응도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프리즘, 1프리즘 옮길 때마다 한쪽 눈을 가리고 12프리즘에서 예를 들어 줄여야 된다 그러면 11프리즘으로 로터리 프리즘을 줄인 상태에서 보여주고, 자, 똑바로 시표가 정렬됐나요? 아니요. 그러면 더 줄여야 된다 하면 또 눈을 가리고요. 또 10프리즘으로 조정한 상태에서 또 띄워주면서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눈을 가린 상태에서 프리즘 양을 조정해 주어야 이 사람이 눈의 피로도를 유발하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직 프리즘을 넣고 수평 프리즘, 측정 프리즘을 넣었기 때문에 두 개 시표가 당연히 수직으로도 갈라지고요. 수평 방향으로도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시력표가 지금 위아래 두 개 보이죠? 했더니 아니요. 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한쪽 눈이 억제되었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시에 의해서 사시안이 억제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직 프리즘을 넣어서 시표를 두 개로 분리시켰을 때 얘가 억제가 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폰그라페 검사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 눈을 차폐판으로 가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림판으로. 자, 앞에 그 시표가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져서 두 개 보이나요? 아니요, 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한쪽 눈씩 이렇게 번갈아서 가리면서, 자, 지금 보이나요? 시표가? 네, 하나 보여요. 지금은 하나 보이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번갈아서 보여주게 되면 억제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결국 원활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좀 달리 얘기하면
이 시표가 하나밖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그 원인이 사시에 의한 억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를 30만 개, 100만 개 정도 쳐줘요. 30만 개 더 쳐야 돼요. 이게 그대로 물어보거든요. 폰그라페 검사를 할 때 만약 이렇다면 그 시표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번엔 이런 거예요. 사위의 양이 엄청나게 커서요. 분리되긴 했는데 이쪽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면에 포르터를 이용해서 여기만큼만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넓지 않잖아요. 여기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사위나 사시랑이 엄청나게 크니까요. 내 시야를 벗어나서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하나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럴 땐 어떻게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억제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살피기 위해서 한 조금씩 가려봐야 되겠죠. 자, 지금 하나 보이죠? 네. 지금 어떤가요? 지금 하나 보이죠? 지금 하나 보이죠? 자, 지금은요?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억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위량이 커서 이 시야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 눈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네. 이쪽에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위의 양이 눈에 편이 된 양이 커지면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조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둘레둘레 이렇게 눈을 주변을 살펴서 결국은 찾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결국은 시표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사위의 양이 너무 커서 시표 간 거리가 너무 많이 수평 방향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조치 방법은 주변을 살펴서 확인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인데요. 가장 드문 상태가 될 거예요. 거의 이런 경우는 없긴 한데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이전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융합력의 크기는 눈을 모는 양성 융합력의 크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눈을 벌리는 음성 융합력의 크기가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벌어져 있는 눈을 이렇게 하나로 평행하게 융합하는 수직 방향 융합력은 아주 적기 때문에 사실 한 1, 2프리즘 정도만 수직 사위가 있어도 안정 피로를 상당히 느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드물게 이 수직 방향 융합력이 정말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폰그라페 검사할 때? 그렇죠. 6프리즘 베이스 업을 부과해서 C표를 수직으로 분리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간혹 이 수직 융합력이 6프리즘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융합력이 6프리즘 정도는 그냥 이렇게 분리시켜도 촥 하고 하나로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게 두 개가 C표가 분리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6프리즘 베이스 업을 부과한 상태에서 이런 수직 융합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8프리즘 베이스 업이라거나 또는 10프리즘 베이스 업 같이 이 분리프리즘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충분히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C표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검사 받는 사람은 분리프리즘에 그러니까 분리프리즘이 적용한 눈으로 바라보는 C표.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베이스 업을 어디다가 왼쪽 눈에 부과한 상태니까요. 결국은 약 C표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C표가 왼쪽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 C표, 분리프리즘을 장입한 눈에 보여지는 C표를 보도록 하고 얘가 위의 C표와 일치되었을 때를 확인하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폰그라페 검사에서 또 중요한 건 베이스 인 프리즘을 늘리거나 또는 높일 때 그 프리즘의 조정 양은 초당 3프리즘 다이옵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는 더 느려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초당 이 리슬리 프리즘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3프리즘 정도, 1초니까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빨라도 측정치에 오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뭘로 설명하면 좀 좋을까? 두 개 분리된 걸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걸로 설명할까요? 만약에 시표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하고 수평 프리즘량을 조정해서 일직선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검사가 끝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게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눈을 순간적으로 가렸다 떼고 지금 정렬됐나요? 하는 거예요. 가렸다가 다시 떼면 이게 순간적으로 좀 다시 어긋나거든요. 그럼 다시 프리즘량을 조정해서 또 맞추고 또 눈을 가렸다 떼고 하면서 플래시라는 건 플래시, 불빛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짝반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렸다 뗐다 하면서 이 최종 검사 끝점을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브라켓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어긋나 있는 걸 수평 프리즘을 이용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줄여가다가 여기서 검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친 상태에서 1프리즘 정도 지나친 상태에서 다시 정렬시키고 다시 조금 어긋나게 하고 이전 상태로 다시 조금 벗어나게 지나치게 하고 다시 중간을 맞추고 이런 과정 3단계 과정을 하면서 점차 그 오차를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 검사 끝점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에 이 폰그라펙 검사법을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시표가 마지막에 정렬됐다고 했을 때도요. 이게 계속 융합이 자극되기 때문에 이 시표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끝점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서 이 시표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융합력이 계속 부과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표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이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한쪽 눈을 순간적으로 가렸다 뗐다 하면서 최종 끝점을 정확하게 찾는 플래시 방법 또는 인위적으로 더 지나치게 했다가 다시 정렬시키고 또 약간 또 뒤로 가게 했다가 다시 정렬 넘어가게 해서 정렬하면서 이 오차 범위를 줄여가면서 검사하는 브라켓 방식 또는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브라켓팅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검사의 끝점을 찾아야만 아주 정확하게 더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원거리에서 사유량을 측정했으면 근거리에서도 사유량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근거리 사유량을 측정해야 되니까 이때는 근거리 봉을 내리고 그 근거리 봉에 수직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시력표를 보여준 상태에서 반드시 PD를 근거리 PD로 맞추어 놓은 상태에서 검사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분리사위 검사법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부분융합 제거 사위 검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했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분리사위 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폰그라페 검사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양안식 기능학 11주차 1차 시에는 사위량 측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융합 제거 사위법의 검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폰그라페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안경광학 교재 18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사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이 클래스에 여기 참고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에 들어가서 이런 폰그라페법이라거나 또 이후에 설명할 마독스 로드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한다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양안식 기능학 11주차 1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